반갑습니다. 예정된 미래를 공부하다 국어 강사 소유연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톤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침착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총평입니다. 학력이 평가될 수 없다. 자, 일단은 이쪽이 정답률이 제일 낮고 이쪽이 정답률이 높은 순으로 또 화살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위권이라면 여기 쉬운 것과 중간 난이도에 걸려있는 지문에서 얼마나 많은 점수를 확보했는가. 그걸 통해서 상위권 친구들이 사실 여기서 싸워줘야 되는데 과연 상위권을 변별할 만한 이 지문과 이 지문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원의 맥락이나 혹은 문제 자체의 정밀성이 확보가 됐는가. 이건 좀 의구심을 갖게 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력평가가 될 수가 없다. 학력이 평가가 될 수 없다. 정도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구체적인 양상은 이러합니다. 자, 일단 독서론. 얘들아, 독서론에서도 분명히 출제자가 한 문제 정도는 걸어요. 그러니까 독서론에서도 뭐가 필요해? 정밀한 선지 판단은 필요합니다. 제발 독서론이 쉽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답률도 높게 나오죠. 그래서 알아. 하지만 제발 너무 이렇게 흘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독서론은 쉬워가지고 천천히 봐도 금방금방 답을 보여준단 말이지. 근데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 강박들이 독서론을 자꾸 틀리게 합니다. 2번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다음. 주제통합. 평이했고 평이했습니다. 연습용 혹은 입문용으로 적절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험에서 한 지문 가져간다면 얘랑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철학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지문은 좀 검토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맞춰보면서 검토해보면서 글읽기와 이런 글읽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하여 이 지문들은 해설을 찍었다. 자, 과학 지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알아요. 이번 3월 학평을 보니까 최대한 작년 수능의 어떤 구조와 구성 소재들을 가지고 오려고 비슷하게 유사도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 건 알겠어. 근데 작년의 과학 지문, 그지? 그 액추에이터로 쭉 밀고 가는 세계. 그때 사용된 정의된 개념이 11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액추에이터에 뭔가 결집하는 느낌도 났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 3월 학평은 1800자 안에 정의된 개념 내가 짜잘한 거 떼놨어요. 18개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저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그 개념 정의할 때 문장 여러 개를 겹쳐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장을 하나에 밀어넣는 복문을 만들어 놨다고.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문장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걸로 가르쳤는데 왜 학력평가는 그렇게 복문을 깊게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문장의 숫자들을 다 밀어넣는 거죠? 가르친 걸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력 평가라기보다는 시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난이도를 잡는 약간 17년도에서 19년의 수능에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을 쭉 읽어보면 원전으로 제시된 정신양리학 저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28, 20 이거 얼추 한 80 되겠지. 그지? 40쪽 정도를 어떻게 그 1800자에 밀어넣으니까 이런 지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양의 정보량, 과도한 정보량을 해소해야 되는 독해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현재 수능에서는. 근데 정보량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죠. 다만 기준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생들이 풀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풀어. 이래서 정답률이 더 떨어진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잡아먹은 시간들이
다른 지문에서도 곤란도를 추가로 생성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학력평가, 아이들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학이요. 현대시 수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 또 나왔네. 이건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좀 찍을 거긴 한데, 과연 문제가 정답이 정답이고 오답이 오답으로 확실하게 확정이 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19번.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문제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밀함이 떨어지는 지점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해독하느라 쓸데없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내지 않았을까? 그럼 또 다른 문제들을 못 푸는 시간들이 만들어졌겠죠. 다음 고전시가. 이거 만원사 나왔죠? 대표작이죠, 유배가사 중에. 근데 만약에 이게 최근에, 예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이게 낯설다면 기본적인 고전시가 대표작들 검토하는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뭐 수특이나 수원에 있는 고전시가도 굉장히 좀 힘들게 읽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세트가 좀 많이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뭐 최소한 수특 수완에 있는 고전시가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치 뭐 내신 시험 준비하듯이 한 12작품 12개에서 한 18개 사이란 말이지. 그 정도 작품들은 꼼꼼하게 검토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시험장 안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고전산문은 시간이 없었을까라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을 보니까 등장인물의 발화를 물어보는, 발화의 내용, 발화에 관련된 정보들을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런 게 있어요. 발화를 물어보면 이 대답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맥락 하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밑줄 쳐놨고 그 단어만 보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보였을 수는 있겠더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정보를 과연 여러분들은 고전산문에서 잘 모았을까? 이런 고민은 좀 들게 하는 정답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하나 지문을 좀 검토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월 학평이랑 이별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4번에서 9번 법지문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수능 국어가 아직 낯선 친구들 혹은 법지문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괜찮은 수업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가나가 보여주는 세계도 확실하고 연관성도 확실해서 법지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연습하기엔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다. 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선생님이 법지문 얘기할 때 최소한 이런 거에는 중요도를 좀 많이 주면서 그지? 가달라고 했었어. 일단은 취지에 해당하는 정보는 좀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이 왜 어떠한 기능과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취지가 잘 작동이 되면 어떤 원칙이 만들어질 텐데, 이 원칙이란 것도 어떻게 돼요? 어떤 법적 효과를 만들어내겠지? 그런데 법이니까 강제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작동시키면 안 돼. 어떠한 특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런 법적 효과, 그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야?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다 변화되면 어떤 일이 그 원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예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외는 이 효과의 역 아니겠는가. 그죠? 그리고 원칙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니까 요건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 층위에서 머릿속에서 좀 큰 틀을 잡아놓고 지문들을 하나하나 깨나가면 여러분들은 꽤나 좋은 법지문을 읽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가서 싸워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걸 고려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대요. 자,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형사 절차가 있고 이걸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네요.
그지?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아이고 이거 뭐예요? 지금 정의된 개념이 돼버렸네. 그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처분. 의 예시로서 뭘 준 거야 지금? 체포 또는 구속을 준 거지. 자, 등이 걸렸다는 거, 그지? 같은 이 걸렸다는 건 선발된 요소라는 거죠. 원소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체포와 구속을 후행하는 지문의 내용이나 선지에서 계속 쓰면서 강제 처분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용어로 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수사기관의 신체의 자유 제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제력을 발생시켜서 뭐 신체의 자유를 뭐 한다? 제한. 그지? 난 여기 가고 싶은데 구속되면 못 가요. 그런 거죠. 자, 다음.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주의. 수사기관에게 뭐 자체적으로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남용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뭘로? 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지 앞에가 원인이었고 뒤에가 결과였네.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영장주의는 왜 필요한 거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거지. 그지? 그러면 외부에 수사기관 바깥에 객관적인 시선을, 객관적인 기준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합당하고 합리적인 강제 처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에 강제 처분 자리에 영장주의를 하나 넣어 봅시다. 그럼 영장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 보면 이거 정의된 개념이고 그리고 모든 지금 앞에 있는 정보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영장주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앞에서 이런 정보들을 깔아준 거죠. 됐나? 여러분들은 영장주의를 잡고 있었는가? 이게 하나의 이 1문단을 읽어낸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면 순서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뭐 영장 청구가 먼저야. 그지? 그런 다음에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뭐하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서. 이게 임의적으로, 그지? 그냥 자체적으로 남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표지이면서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뭐 사전에 심사했다는 표지가 된다.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왜? 여기에서 청구해서 뭐 이 청구가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영장을 발부할 수 없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강제 처분.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단락 넘어갈까요? 자,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문장 보면 여러분들 뭐 생각할 거야? 그래,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개인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영장주의의 취지였다면 저건 뭐예요? 그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예외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갑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해서 뭐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해. 오케이. 하지만 여기 있네.
예외. 그지?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얘랑 지금 짝을 만들어줘서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그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이뤄지는 긴급 체포. 긴급 체포나 또는 현행범. 현행범 체포에는 뭐예요?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너 하고 있어. 나 영장 받아올게. 이거 안 되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이미 뭐는 강제처분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검증이 들어가니까 일이 끝난 후, 그지? 지난 후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제한이 쌤.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다. 그지?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 보니까 뭐였어? 체포였어. 체포 얘기해 준 거야 지금. 구속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구속은 뭐예요? 구속의 상황을 따로 정리해 주면 구속의 상황에서는 저 단어가 보이지 않을까? 예외 없이 100% 표현이 여기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100% 표현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취약한 표현이라고 했었어. 99.99만 돼도 깨지는 정보가 돼요. 그래서 선지에 있든 혹은 지문에 들어가 있든 100% 표현 나오면 좀 체크를 해주자라는 생각을 했었어. 구속일 때는 예외 없이 뭐 한다? 영장주의야. 입니다. 승인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으로 검토해서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족해.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뭐 됐다? 도입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법관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 이걸 결정했다면 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피의자 신문이 붙는 거네. 조금 더 강화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단계를 더 만들어줬을까?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것. 근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공동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속은 해야 돼. 근데 구속이란 건 뭐래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는 강력한 조치야.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지. 과연 이런 구속이 과연 맞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조금 더 정교한 작업들을 추가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필요성 자리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된 거죠. 됐나요? 자,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성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자, 이번에 요건들이 나왔죠. 증거 인멸, 그지? 강화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였다. 왜 높인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를 읽었어. 그럼 결국 가는 무슨 내용이었던 거예요? 결국 가는 영장주의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주고 이 영장주의가 작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도 보여주고 혹은 영장주의를 더 강화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그랬던 게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나로 가볼까요?
자, 나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나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가와의 연계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주제의 측면인가? 아니면은 뭐 소재의 측면인가? 뭐가 엮여 있든지 무조건 관련된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글을 읽어 나가면서 그 지점을 확보해 주는 거. 그게 가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글로 읽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부분에서 보조사 는을 써서 적부심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 A는 B다의 형태로 지금 뭐 개념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시작할 때 적부심사의 개념을 줬다는 건 이 나가 끝날 때까지 적부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죠. 개념이란 뜻이죠. 그럼 적부심사가 뭐냐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야. 아하, 이게 뭘까? 뭐랑 연결될까? 지금 강제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체포나 구속 얘기했단 말이지. 체포나 구속된 개인. 그쵸? 그럼 이미 뭐 강제처분이 일어난 뒤에 이게 과연 이 강제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하는 거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강제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가 있게 되겠다. 그지? 이걸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기관과 법원을, 그지? 이걸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또. 그지? 그래야 뭐 과연 이게 정말 정당한 절차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는 형사 절차 중 행해야진 강제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그러니까 요구할 때 따지는 건 이거네.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가? 또 하나는 뭐죠? 실질적으로 뭐 했는가? 이게 필요한 거 맞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해놓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필요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적부심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는 형사 절차 중 행해야진 됐고,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 이거죠. 선후관계 잡혀 있죠. 자, 적부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그래서 뭐 적부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강제처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야 뭐 이거는 효력이 두 가지겠지. 유지되거나 아니면 소거되거나 소멸되거나. 소멸이라고 할까요? 소멸이라고 합시다. 소멸되거나. 자, 다음. 자, 아이고 좀 기네. 자,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대리인, 친족, 그러니까 적부심사의 청구권자.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청구권자는 어떻게? 권자의 범위는 넓다요. 왜 넓어? 이는 피해자가 강제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들이 대신 행사된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대신 다툴 수 있게 제기하도록 위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은? 요거야, 이거. 됐어요? 자,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 시간적 조건도 잡혀 있고 뭐뭐 해야 한다. 당위적인 문장을 통해서 법원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뭐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걸 따져보겠죠. 적부심사 하는 거겠죠. 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도 참여할 수 있어. 그러네. 자, 법관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혹은 증거 범죄 혐의의 상당성, 앞에 가에 있었죠. 도주 또는 증거인멸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겠지. 그리고 적법성과 진술 등을 심사해서 야, 이거 예를 들어 얘 지금 뭐 했으면 구속 안 했으면은 도주했을 것 같은데 필요했네. 이런 식으로 따져서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유지되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답니다. 됐나? 그러니까 가에서 연결돼가지고 쭉 밀고 오는 거였지. 가가 강제 처분을 행사하는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전에 영장 발부하고, 이건 뭐야? 일단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부심사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붙였던 지문이었습니다. 구속 적부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건 중에 하나가 지워졌죠. 요건 충족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법원은 피해자를 석방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즉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요건 중에 하나, 둘, 이런 것들이 소거되면 넌 도망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맞아. 그래서 수사하자. 이래서 만약에 구속을 했는데 이 사람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이나 여건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그래, 너는 일단 도주의 위험은 지금 없어진 상태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영장 발부라는 이례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적부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일단 강제 처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돼. 그래서 얘는 자꾸 이것을 정당화시켜주거나 이걸 검증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요. 됐어?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 이전에 걸려있는 건 영장조일 거고 강제처분 이후는 적부심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개인의 무엇을 자유권을 제한하는 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자, 문제 한번 보죠. 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기억은 영장 실질 심사였고,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냐면 구속 적부 심사였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아직 실력이 많이 안 올라와 있으면 어느 거 가장 적절한 문제를 찾는 게 그런 문제 유형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하면은 그냥 X 하나 쳐버리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때? 헷갈릴 만한 문장들이 4개가 정답주의에 포진해 있어서 생각보다 사고의 정밀함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돼? 답을 못 찾아.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사고해 줘야 돼. 그런 것들을 문제풀이나 선지 분석할 때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돌파가 안 돼요. 알겠죠? 자, 한번 이 내용 끌고 와서 한번 풀어본다면 예를 들어 자, 1번. 자, 기억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니은에서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봐봐. 적부심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절차가 적법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는가? 적법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이제 사라졌다면 뭐 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하는 거지? 그럼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넘어가면은 이 역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이 달라진 거겠죠. 1번이잖아. 1번이네. 자, 그러면 4번은 어때? 이거 오히려 4번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선택을 했던데. 자, 기억은 즉 영장실질심사가 청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어때요? 기억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뭐예요? 예외 없이 영장주의잖아? 그지? 예외 없이입니다. 그럼 뭐예요? 수사기관이 청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헷갈렸을까? 저 부분이 나와 있는 자리를 한번 가보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렸겠지.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청구하면, 영장을 청구하면 여기에 지금 눈이 머물러 있었던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사기관과 청구란 단어는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속영장에 걸려 있는 거지. 여기는 지금 선지는 뭐였어? 선지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청구였어. 그치?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시험 볼 때 평정심을 가지고 천천히가 싫으면 제발 찬찬히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선지는 그렇게 긴 선지가 아니죠. 내용 길지 않으니까 지문보다 어때? 조금 천천히 읽어주면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선지를 날려 읽었는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명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현장 안에서, 실전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은 해야 된답니다요. 알겠죠? 자, 7번. 가나를 바탕으로. 자, 얘도 정답률이 좀 낮아서, 자, 보세요. 2번, 3번, 5번 정도 볼게요. 선택률이 좀 많았던 거. 자, 봐. 가의 의미가 뭐였냐면, 가가 뭐였어요? 아이고, 좀 왔다 갔다 한다, 그지? 이때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띈다. 이거 그거다. 그지? 어디? 우리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였다. 그지? 이런 상황은 뭐예요? 어쩔 수 없다. 뭐부터 하자? 강제처분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자. 이게 사후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 자, 봐봐.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미 강제처분 한 거야. 강제처분 행사의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했다니까. 판단 시점과는 상관없잖아요. 그지? 그 다음 봐. 5번도 보세요. 형사 절차에서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뭐 한 거야? 얘도 이미 강제처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사후적으로 검증하자는 거잖아. 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 얘를 선택해서 틀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답선지를 한번 볼까?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부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자, 봐. 이 상황은 뭐예요? 일단 뭐부터 하자? 강제처분부터 하자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검증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영장 어디야? 적부심사에서 이제야? 안 써놨네. 적부심사에서 이제 뭐 한다? 검증할 수 있는 거지. 과연 그 긴급체포가, 그 현행범 체포가 옳았는지 그렇는지 이거잖아. 이거 강제처분이 일어난 다음에 적부심사잖아. 그럼 여기선 뭐가 없었으니까 영장과 관련된 작업이, 그지? 판단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다음 적부심사. 답은 3번. 자, 8번 한번 보죠. 보기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긴장하지 않고 쫄지 않았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보기는 또 다른 예시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일치와 불일치를 따져주면서 좀 읽어달라 이 얘기를 했었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눈이 지나가지 말고. 자, 갑은 문화재 연쇄 훼손의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됐대. 그러면 긴급 체포가 뭐야? 두 가지를 보여주죠. 1번. 얘는 뭐예요? 영장 없이 체포된 거야.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죠? 강제처분이 일어났네. 체포라는 강제처분이 일어났네요. 그죠?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대. 구속의 경우는 어땠어? 예외 없이 뭐야? 영장.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은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는 거지. 곧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뭐야? 구속됐겠지. 그리고 나서 갑의 변호인은 접견한 이후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대요. 청구자의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은 뭐였겠어? 갑이 청구할 수 없으니 변호인이 대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적부심사에서 갑의 변호인은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 뭐 해줘야 돼? 제한할 수 없다. 그럼 석방해야 되는 거지. 법원이 받아들였네. 그래서 석방을 결정했고 구속에 한해서 뭐가 풀린 거예요? 강제처분이 풀렸어. 그리고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어. 그지? 아직 피의자 신분은 맞네요. 자, 그럼 봐봐. 3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갑에게 이미 처해진 강제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야. 그치? 갑이 이미 자, 다시 영장 청구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야? 승인을 받아야 구속이 돼. 그런데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처분은 뭐예요? 아직 구속 안 됐잖아. 체포죠, 체포.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 그럼 구속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었겠지. 그치? 그럼 뭐예요? 이 선지는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구분했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 그래서 생각보다 선지를 잘 보면 선지가 무엇을 재진술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 치고는 좀 쉽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요. 됐죠? 자, 우리는 다음 지문에서 만나죠.